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이 아닌 무수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하나의 큰 강물을 이루듯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우주를 품고 살아갑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서로의 기억이 다르고 타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관점과 생각의 틀로 자신만의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각자의 우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의 탐구 주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동굴 속 죄수들이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지각과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물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의 틀을 통해 구성된 현상만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인식론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재구성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은 이러한 주관적 현실 구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신념, 경험, 감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 또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기억은 매번 회상될 때마다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각자의 신경 회로망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특히 양자역학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의 행위가 미시세계의 입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외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관찰이 현실의 한 측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복잡한 과학적 개념이지만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또한 뇌과학은 우리의 뇌가 외부 정보를 단순히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각자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망이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뇌 안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더 크게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라고 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우주를 보고 듣고 만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이의 경험을 통해 아이의 고유한 우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다중 우주론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차원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독립된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저는 존재 우주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우주라는 것이죠. 인간뿐 아니라 강아지도 고양이도 토끼도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에서 살아가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때때로 이 존재의 우주들은 교집합처럼 겹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나의 우주와 타인의 우주의 경계가 허물어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죠. 우리는 결코 타인의 우주가 되거나 타인의 우주가 나에게 완전히 흡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맡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존재의 우주가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만든 우주는 각각 고유하고 유일합니다.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주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이유 없이 작은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주를 소멸시키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들을 근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에는 이런 법칙이, 저 우주에는 저런 법칙이 적용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존재 우주론을 받아들이면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우주 안에 각자를 위해 충분한 풍요가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충분치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우주 안에서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우주의 창조자가 바로 우리니까요. 나의 우주에 나만을 위한 풍요가 있다면 굳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자원이 한정된 경기장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각자의 우주에 무한한 풍요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타인과 경쟁하기보다 자신만의 우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의 우주는 우리의 탄생과 함께 태어났고 우리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우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며 유일한 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존재 우주를 하찮게 여기며 방치하고 부정적인 것이 쌓이도록 방치할 수도 있고 매일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 우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